8월 2주차 국내 소식입니다. 요즘에 좀 사기꾼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저랑 같이 함께 일하고 있는 선생님도 따님이 남자를 만났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저한테 얘기해 줬는데 제가 보기엔 전형적인 사기꾼의 어떤 기질을 갖고 있더라고요. 제가 판단한 사기꾼은 특징이 있어요. 우선은 뭔가 믿음을 심어주려고 자꾸 뭐 말로 아니면 뭐 돈을 까든지 아니면 물질적인 걸 보여주면서 뭔가 믿음을 주려고 그래요. 내가 이만큼 부자다. 내가 이 정도다. 이런 식으로요. 이런 사람은 대부분 사기꾼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상품적으로 되게 싸게 정말 할인을 많이 해주고 되게 싸게 이런 것도 거의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뭔가 투자를 별 노력 안 하면서도 원금이 보장되면서 많은 거 얻어갈 수 있다라는 이것도 사기죠. 그래서 저는 뭘 느끼냐면 이 세상에서 나 자신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사람은 없답니다. 나 자신을 성공하고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나 자신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타인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줍니까? 강요하고 선택을 강요하고 권할 정도지 선택을 좀 강요하거든요. 여기 투자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런 건 다 사기라 봅니다. 그래서 타인은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고 싶지 않죠. 그들은 나를 이용해서 현금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 뿐이죠. 아니면 이용을 한다거나. 그래서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사기꾼들은 좀 마음이 급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껄끄럽거나 이건 사기 같다 생각하시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세요. 생각해 보겠다라는 단어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고민되거나 갑자기 지금 아니면 안 될 것처럼 뭔가 권하고 선택을 강요했을 땐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고 한 발짝 뒤로 빠지면 그런 사기 당할 경우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하나죠. 머지 포인트. 이게 뭐지? 진짜 이런 생각 들었어요. 약 80만 명이 넘는 소비자가 사용하는 머지 포인트가 불법 영업 의혹에 휘말려 영업을 중단하면서 소비자들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금융당국은 미등록 영업을 한 머지 포인트를 수사 의뢰하기로 잠정 결론 냈고요.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자 포인트 한도 충전 한도는 200만 원이지만 미등록 영업을 하던 머지 포인트의 경우 구매 한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구매하게끔 했나봐요. 그래서 제휴금융사나 핀테크사를 통해 가입한 소비자도 상당수였고요. 이 때문에 파장은 금융권으로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거 뭐 보니까 뭐 포인트를 사면은 정가의 20%를 할인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경제적으로 말이 안 맞잖아요. 그리고 뭐 팸인가요? 엿이라고 하는데 그런 어떤 이기적인 젊은 여자층 집단들이 그런 자기의 피해를 자영업자한테 떠넘겼잖아요. 더 작은 자영업자한테. 정말 그 사람들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 법이 잘못된 게 이 머지포인트 회사 이렇게 불법 치고 망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3년밖에 안 사니까. 그래서 금융사기법은 최소한 20년 때려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좀 강해야 돼요. 금융사기법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지속되며 지난달 숙박, 음식점 등 대면 서비스 업종을 중심으로 고용 타격이 본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소매업 취업자 감소폭이 확대됐고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는 4개월 만에 내림세로 전환하며 총 20만 명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7만 1000명 감소하며 127만 4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30년 만에 가장 적은 수치예요. 주식 등 B2 열풍에 지난달 가계대출이 10조 원 가까이 늘어 역대 7월 기준 최대폭으로 급증했습니다. 무리하게 빚을 내 자산시장에 올라타려는 사람이 늘면서 작은 충격에도 가계 건전성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전체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040조 2천억 원으로 집계됐고요. 한편 가계대출 급증에 오는 26일입니다.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할 하는 금융통화위원회 고민은 더 깊어지게 됐습니다.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달러가 계속 더 폭증할 겁니다. 가격이. 이게 2014년도 기사인데요. 15년 이상 빚의 노예가 100만 명이 넘어섰다. 근데 보니까 IMF 카드 대란 60%
금리 여파, 15년 이상 연체 채권 보유 29만 명, 이대로면 3년 안에 140명 달해.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금융노예는, 빚의 노예는 300만 명 달할 것 같습니다. 30대만요, 우선. 대출 금리 상승세가 가파른 가운데 은행에서 돈을 빌려야 하는 실수요자들은 늘어난 이자 부담뿐만 아니라 줄어드는 대출 한도에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지금 DSR 적용되면서 대출 축소죠. 지난달부터 차주별 DSR 40% 규제가 도입되면서 대출 금리가 오를수록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구조가 됐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기대가 선반영되고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하기 위해 은행들이 앞다퉈 우대금리 혜택을 축소하면서 최근 대출금리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여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복합 쇼핑몰에도 월 2회 의무휴업을 도입하되 대형마트처럼 주말을 강제하지 않고 평일에도 휴업할 수 있도록 한 유통산업발전법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규제 완화도 추진합니다. 저는 대형마트 강제 휴무한 거 보면 좀 웃기더라고요. 그런다고 사람들이 시장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 나름의 특징을 만들어주면 시장으로 가겠죠. 전통시장으로요. 올해 초 연료비 연동제 도입으로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마련했다던 한국전력이 또다시 적자의 늪에 빠졌습니다. 2분기에만 7,648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하면서 2019년 4분기 이후 또 다시 적자로 전환했습니다. 흑자된 적이 있나요? 이후로 연료비 원가는 급등하는데 정부가 국민 부담 덜어주기를 이유로 지난 2분기 전기료를 동결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전력은 진짜 재수 없으면 민영화 될 것 같습니다. 7년 연속 적자 늪에 빠진 한국 GM의 경영 정상화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망한 줄 알았는데 아직도 안 망한 것 같아요.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으로 대규모 생산 차질을 겪고 있는 가운데 통상임금, 비정규직 직고용 부담으로 최대 6천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떠안게 됐습니다. 외국인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빼면서 달러당 원화값이 약 12개월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달러 강세가 이어지며 원화값이 올해 말 1190원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는데요. 금리 올려야 돼요. 안 그러면 달러가 급격히 빠져나갈 것 같습니다. 저는 1250원 이상까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달러에 많이 투자를 했는데요. 돈 벌려고 한 것보다는 해지 수단으로 한 거예요. 근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불안하시면 달러에 해지 수단으로 사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가정에서 필수 가전 중 하나로 자리 잡은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 디스포저 제조업체들 1200곳이 폐업을 걱정하는 처지에 내몰렸습니다. 올해 5월에서 6월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디스포저 판매 사용 전면 금지법에 잇따라 발의한 서인데요. 환경부도 역시 비슷한 입장이어서 법안 처리에 힘을 실리고 있습니다. 관련 업체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으며 불법 제품만 가려내는 게 아니라 아예 관련 사업 자체를 뿌리 뽑는 식의 막무가내 입법이 이뤄졌다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국회의원들 생각 단순하게 하죠. A가 아니면 B, 내가 아니면 너 이런 식이죠. 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이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과 자산시장 호조로 전년 동기 대비 49조 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세 수입이 181조 7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조 8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나라 경제는 안 좋은데 세수는 증가를 많이 했습니다. 법인세가 전년 동기 대비 10조 4천억 원 증가한 39조 7천억 원, 부가가치세는 5조 1천억 원 늘어난 36조 1천억 원에 거쳤고요. 양도소득세는 전년 동기 대비 7조 3천억 원 더 들어왔고 증거거래세 2조 2천억 원, 농어촌 특별세 2조 1천억 원 등에서 세수가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 세수 불확실성은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예전에 로마가 무너지기 전에 로마의 농지를 황폐화시킨 거는요, 이민족의 침입이 아닙니다. 세금이죠. 농사를 잃고 작물을 재배하면 뭐합니까? 세금으로 다 뜯어가는데. 정부가 대출 규제 사각지대로 불리던 공공기관 사내 주택자금 대출에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일선 공공기관에 다니는
젊은 직원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공공기관 직원이 사내대출을 신청하면 해당 직원이 은행에서 빌린 돈을 확인하고 LTV 기준에 따라 한도 안에서만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근데 개정된 지침은 다음 달부터 시행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이에 일부 기관에서는 급하게 사내대출을 최대 한도로 받아들여는 이들로 급여팀이 몸살을 앓는 총극마저 벌어졌습니다. 나만 아니면 돼. 괜찮아. 뭐 우리나라 이기적인 거죠. 다들. 올해 한국이 역의 금융 계좌 정보를 확보하는 나라가 102개국에서 110개국으로 늘면서 앞으로 역의 탈세 사각지대가 사실상 사라질 전망입니다. 금융 정보 자동 교환 협정은 우리나라 거주자가 역의 금융기관에 개설한 금융계좌 세부 정보와 외국 거주자가 우리나라에 만든 계좌 정보를 매년 정기적으로 교환하는 협정이죠. 이에 따라 이름은 다음 달부터 몰디브 등 8개국에 있는 한국인 역의 계좌 정보가 국세청으로 흘러들어갈 전망입니다. 어떤 놈이 역에 해외에 돈 많이 빼돌렸는지 공개했으면 좋겠네요. 무허가 사설 홈 트레이딩 시스템을 이용해 선물 지수 등락에 베팅하는 방식으로 1,000억원대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도박장 운영 세계 조직 43명이 검거됐는데요. 여기 핵심 인물이 한 30대, 40대예요. 30대예요. 범행은 선물 투자 전문 인터넷 방송 VJ 등을 통해 회원을 모집한 뒤 선물지수 등락에 베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요. 모집된 회원만 2,600여 명에 달합니다. 사기가 판치고 있습니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시행한 지 4년이 지났지만 보장률은 2022년까지 70%를 끌어올리기로 했던 목표는 달성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보장성 강화를 위해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됐지만 국고 지원이 부족해 국민의 건강보험료 인상 부담으로 전가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 35만원씩 내요. 32만원에서 거의. 지난 5년간 직장인들의 건보료 부담은 12% 늘었으며 정부의 건강보험 국고 지원 비율도 현행법상 20%에서 13.3% 줄었습니다. 건강보험 수입에서는 국민이 내는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4년 80.3%에서 2019년 86.3%까지 늘었습니다. 정부의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과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을 통해 채용된 청년 10명 중 4명은 입사 6개월을 전후에 일을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사업에는 지난해에만 세금 8천억 원이 투입됐고요. 정부가 기업들의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세금을 들여 단기 일자리만 양산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아니, 공무원들은 이런 거 관심 없어요. 돈이 얼마나 나가든. 자기 서류상 실적만 내면 됩니다. 국내 반도체 대표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디램 가격 하락에 따른 향후 업황 둔화에 대한 우려로 10일에 크게 하락하며 올해 들어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전날에 비해 2.12%, 6.22% 내린 78,500원, 105,500원에 마감했습니다. 이날 외국인이 삼성전자에 1조 426억 원, SK하이닉스에 6,768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저는 주식을 안 하는데요. 만약에 하게 되면 저는 외국인처럼 할 거예요. 외국인이 자주주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인공지능을 비롯한 첨단 기술을 앞세워 의식주 혁신에 나선 스타트업이 기존 산업의 판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게 최저임금 오른 것 덕분이죠. 인건비 오르면 뭐합니까? 안 쓰면 되지. 이렇게 AI 인공지능 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신생 스타트업 제품이 백화점 명품관에 입점해 전량 판매 행진을 벌일 정도로 급성장한 사례가 늘자 대기업 러브콜도 쏟아지는 모습입니다. 인공지능 기능이 강화가 되면요, 변호사 없어집니다. 왜? AI가 해결하면 되잖아요. 변호사, 세무사 없어질 직업이네요.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을 끌어올린 주체로 내몰렸던 민간 주택 임대 사업자 중 절반 이상이 사실은 단 한 채의 주택만을 임대사업 목적으로 등록한 생계형 임대사업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요, 유럽판 그 마녀 사냥 같은 거죠. 마녀가 아닌데 이 여자가 마녀라고 하면서 시선몰이 하는 거죠. 그런 느낌이 났습니다.
정부 정책이나 뭐 일부 시민단체들 하는 행동을 보면 정부는 그동안 주택임대 사업자들이 적게는 수십 채, 많게는 수백 채의 주택을 쓸어 담아 매물 장기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2018년 전체 등록 임대 사업자 38명 7천명 가운데 22만 7천명이 주택 한 채만 등록했어요. 2019년에는 전체 임대 사업자 44만 8천명 중에 26만 8천명, 작년에는 48만 4천명 가운데 28만 9천명으로 60%에 육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민간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해 세제 혜택을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은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일부 강경파 의원이 특혜 폐지를 재차 주장하고 나서 시장 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 같아요. 정부 내에서. 왔다 갔다 하죠. 왔다 갔다. 신뢰가 안 갑니다. 오늘 18일 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를 앞둔 가운데 정작 세입자들은 요청한 보험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심사에서 날벼락을 맞은 무주택자들은 제멋대로인 전세보증보험 시스템의 분통을 터뜨리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전세금 미반환 사고를 막기 위해 반환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있는 제도마저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실제 허그가 집주인 대신에 갚아준 전세 보증금은요. 2018년에 583억이에요. 2018년에요. 대신 갚아준 전세금이. 근데 지난해 얼마냐면요. 4,415억입니다. 4,415억을 나라가 직접 갚아준 거예요. 7.6배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정작 기존에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조차 허그의 내부 심사 기준에 따라 제때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실정입니다. 아니 집주인이 전세금 주면 제대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돈도 없는 상태에서 집 사갖고 전세 내준 거 아니야 이거 보니까. 올해 상반기 서울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4가구 가운데 1가구는 30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얘기했지만 300만 정도가 30대 금융노예 됩니다 이번에. 작년 7월 말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입법이 시행되면서 아파트 전세값이 치솟자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부족한 30대 이하가 아파트가 아닌 주택 매매로 눈을 돌린 결과로 풀이됩니다. 투기꾼들 진짜 좋아서 신나게 웃겠는데요. 이거 호구도 다 걸렸다고. 매매된 주택은 43,444구로 집계되고요. 이 가운데 20대 이하 3,274가구와 30대 7,404가구가 사들인 주택은 10,678가구, 전체 24.6%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작년 상반기 19.5%보다 5.1%포인트, 작년 하반기 23.2% 대비 1.4%포인트 상승한 수치죠. 비아파트 매수 비중이 가장 큰 지역은 마포구 35.4, 용산구 34.2, 성동구 29.6, 강서구 서초구인데요. 저 같으면은 지금 집 안 사죠. 아파트든 비주택이든. 왜? 경매 대란 올 거니까요. 내년부터.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 제가 장담합니다. 경매 대란 왔을 때 그때 사야죠. 지금 왜 삽니까? 지금은 철저하게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 빚을 최대한 내지 말아야지. 이번에 집 사갖고 투기해갖고 빚낸 사람들 지옥입니다. 이제. 금리는 계속 오를 거니까요.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6억에서 9억 원 구간 비중이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매물 부족 현상까지 더해지면서 젊은층 수요가들의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질 전망이란 분석인데요. 이거 내후년에 사면 된다니까요. 경매로 나와서 아파트가 폭락하면 그때 사면 돼요.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3,182건. 이 가운데 6억에서 9억 원 거래는 33.5%를 차지했습니다. 6억에서 9억 원 구간 매매 비중은 지난 4월부터 4개월 연속 상승됩니다. 이번에 진짜 그 투기를 조장한 투기꾼들이 승리한 시대입니다. 2021년 아니죠. 그 전부터인가요? 아무튼 투기꾼이 승리한 한 해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20, 30대 호구들은 정말 40년간 금융노예가 될 것 같고요. 정부가 2023년부터 모든 취득세를 사실상 실거래가로 과세하기로 예고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부작용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행대로 시세의 70에서 80%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증여 취득세를 적용받기 위해 절세형 아파트 증여 움직임이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뭐 있어야지 증여를 하죠. 외국 소식입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 탓에 백신을 맞아도 집단 면역이 요원하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CDC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임상 시험을 이끈 에드루 폴러드 영국 옥스퍼드 대 교수는 10일 바이러스 전파를 완전히 막을 방법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가디언이 또 보고했습니다. 올 가을 엄청나게 퍼질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정말로. 중국 전자제품 제조사 샤오미가 3년 안에 삼성전자를 제치고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겠다는 목표를 공개했습니다. 시장조사 업체 캐널리스에 따르면 2분기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샤오미는 점유율 17% 확보해 애플 14%를 제치고 2위를 차지했습니다. 샤오미의 시장 점유율은 1위인 삼성전자의 19%에 근접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되는데 그건 바이오 쪽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계속 그쪽으로 노력하는 것 같아요. 미국 상원 1조 달러 규모의 사회 기반 시설 투자 예산안을 통과시키자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가 스탠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도 금융시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는 셈인데요. 이에 미국으로 자본이 쏠리면서 신흥국 경제와 금융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갈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자금 유출이 예상되는 신흥국도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잇따라 기준금리 인상세에 나섰는데 대한민국은 올리지 않고 있죠. 지금 폭탄 터지기 직전이에요. 브라질은 기준금리 연 4.25%에서 5.25% 인상, 러시아는 1포인트 올려 연 5.5%입니다. 터키는 지난 8월 연 8.25%에서 현재 1년 만에요. 연 19%를 인상했습니다. 델타 변이 우려에도 통화 방어를 우선시한 셈인데 우리나라 진짜 걱정입니다. 진짜로. 이거 보고 최소한 5% 이상 오르겠구나 이렇게 예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달러를 사놓는 게 좋겠죠.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반군은 미국 철수가 임박한 가운데 파죽지세로 점령지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오늘 수도를 점령했죠. 미국 국토의 65%를 통제하고 있다고 보고했고요. 근데 오늘 뭐 다 차지했으니까요. 바이든 행정부는 앞서 공언했던 탈아프간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탈레반의 재집권 가능성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지난 20년 동안 아프간에서 1조 달러 이상 지출했고 병력 수천 명을 잃은 점을 언급하며 미군 철수 결정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탈레반이 맞는 게 나쁘지 않다 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아프가니스탄이 안정화가 되면 정권이 바로 중국과 대립을 나서겠죠. 이슬람 애들이요. 세계 공장으로 불리는 중국 제조업 수익성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의 잇단 빅테크 규제로 정보기술 기업들의 경쟁력이 크게 훼손된 가운데 원자재 가격 폭등, 수출 둔화 등으로 제조업에도 빨간불이 켜진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중국발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미국이 아니고. 실물 경제가 빠르게 식어가면서 하반기 중국 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지난달 중국의 올해 성장률을 기존 8.4%에서 0.3%포인트 낮은 8.1로 제시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중국의 의존력을 뒤로 빼야 될 것 같습니다. 슬슬 빼서 동남아에 공장을 옮겨야 될 것 같아요. 중국에 의존하겠다가는 중국 무너질 때 같이 무너질 것 같아요. 지난해 팬데믹 사태로 미국에서 공립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아동이 100만 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어요. 특히 저소득 가정의 예비 유치원생들이 등록을 대거 포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료, 소득뿐 아니라 교육 분야에서도 계층간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제가 안 좋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공교육 이탈 배경에는 원격 교육이 주요 요인이고요. 이 밖에 과거 공교육에 대한 불신입니다. 지난달 40개 주 초등학교 160만 명 상대로 학업 평가를 실시한 결과 코로나19 사태 이전 대비 수학과 읽기 과목에서 각 10점, 9점의 성취도 저하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제 5년 전에 원격 수업을 생각해서 원격 관련된
그때는 원격 수업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원격 관련된 이제 실시간 학원을 만들려고 준비를 했는데 도중에 포기했습니다. 안 했죠. 이유가 뭐냐면 원격 교육을 하게 되면 이 저소득층 학생들 위주로 하게 되고 그렇게 효과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만약에 요걸 브랜드화 시켰을 때는 전체 제 학원의 브랜드가 다 떨어지겠더라고요. 저기는 약간 싼 값에 공부 못한 애들만 하는데 이런 느낌이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원격 교육은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접었는데 바로 뒤에 2년 뒤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제가 이제 저랑 같이 있던 선생님이 원장님이 그거 계속했으면 대박 났을 때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대박 안 났을 거예요. 오히려 망했을 겁니다. 북한의 김여정에 이어 김영철이 11일 다시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대가를 운운하면서 북한이 향후 어떤 식으로든 실제 무력 시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높다고 봅니다. 북한이 요번에 100년도 점령을 저는 주장에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겨울이 오기 전에 분명히 북한 도발 있지 않을까. 북한이 도발하면 얻을 게 많거든요. 북한 입장에서는. 무력 시위 가능성도 거론되고요. 지난 6개월 개성공단 화력 9분대 배치, DMZ 재진출, 최정방 지역 1회 전투근무 체계 격상, 대남 전담, 살포의 군사적 보장 등 4가지 군사행동을 추가로 조치로 내세웠습니다.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로 한반도 긴장감 고조, 단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으로 미국을 직접 자학하지 않는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당연하죠. 미국을 직접 건드리지 않겠죠. 만만한 한국을 건드리겠죠. 그래서 한국을 건드려서 한미동맹의 유대감이 끈끈한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고, 두 번째는 내년 대선에 북한이 개입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제가 북한이면 저는 백령도 점령해요. 아니면 서해에 있는 섬을 집중포화 포격하던지요. 저 같으면요. 간첩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자주통일 충북 동주의 조직원들이 그간 청주 지역에서 외연을 확정하려고 수차례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도 빨갱이가 있네요. 10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충북 지역 정치인과 노동, 시민단체 인사 60여 명 포섭하려고 했던 이들의 활동은 거의 성과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같은 시도는 부축 지령에 따른 것이었고요. 주요 의제는 F-35A 도입 반대,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거 발언하는 사람들은 다 본인이 멍청해서 자의적인 빨갱이 된 겁니다. 간첩된 거죠. 그러면서 돈은 더럽게 많이 밝혀요.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400명에 육박하면서 병상 부족 우려가 제기되자 정부가 병사 확충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현재 수도권 중환자 상은 총 497개로 이 중 154개만 사용 가능합니다. 중등증 환자를 위한 간염병 전담병원은 총 3,773개 병상 중 780개만 여유가 있습니다. 앞으로 중환자가 증가하면서 현재 병상만으로 이제 불충분하다고 합니다. 이거 대비해야죠. 지금 코로나 환자보다 제가 보기에는 최소 3배 이상 나올 것 같습니다. 직장인 1,900만 명의 통과 의뢰인 연말 정산 절차가 더욱 간소해집니다. 내년부터 연말 정산 내역을 일일이 홈택스에서 내려받을 필요가 없이 한 번만 클릭하면 대부분 절차가 자동으로 진행이 됩니다. 앞으로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사가 매개한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들에게 지급한 소득 자료를 매달 신고하지 않으면 한 건당 2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매달로 바뀌었어요. 신고하는 게.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결과는 계산되지 않고 있는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대해 실효성 있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우선 정부가 2009년에서 2019년 신혼부부를 위해 연평균 1만 7천 가구 가량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했지만 이 가운데 실제 계약이 된 것은 51% 수준인 8,700 가구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 지자체 출산 장려금 예산은 총 3,717억 원으로 전년 2,705억 원 대비 37% 늘어났지만 예산은 늘어났지만 실효가 없는 거죠.
하지만 출생 직전에 전입했다가 장년금만 수령하고 전출하는 등 실질적인 효과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먹튀하는 사람도 있나 봐요. 법이 강해야죠. 이렇게 날았돈 눈먼 돈이라고 등쳐먹는 새끼들한테. 2021 학년도 대학 입학생 가운데 일반고 출신 비율이 2013 학년도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고에 입학하는 학생이 줄어든 데다 검정고시나 특성화고 출신의 대학 진학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특성화고 출신은 6%로 전년도에 비례해 이제 0.9% 증가했고요. 일반고 출신 입학생 비율은 0.7% 감소했습니다. 이유는 학생부 중심 전형이 강화되면서 내신 성적이 불리한 학생들이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우회해 대학에 입학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부모라면 저는 고등학교 안 보내요. 중학교 졸업시키고요. 검정고시 봐서 수능만 공부해서 학교 가게 할 거예요. 지금 고등학교의 분위기와 지금 이 시제도를 봤을 때는 저는 마음에 안 들고요. 지금 고등학교에 내신 준비하는 건 수능에 연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애들만 좀 괴롭히는 느낌? 그걸 무능력하다 봅니다. 공교육은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냥 아이한테 차라리 내가 이제 생각이 있다면 나는 뭐 중학교 졸업하고 검정고시 봐서 1년 만에 그냥 대학교 가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2, 3년 무기력하게 학교 다니는 것보다는요.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는 1,800건으로 전년 대비 26% 증가했습니다. 올해는 지난 6월까지 1,279건이 신고돼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6% 늘었습니다. 매 맞는 부모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누구 탓? 부모 탓입니다. 너무 오냐오냐 키우지 마세요. 우리나라 출생아 22명 중 1명은 쌍둥이로 세계 평균치를 크게 앞지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22.5쌍의 쌍둥이가 출생했습니다. 이유는 만원으로 인한 출산지원 보조생식 기술의 확산, 난임치료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등이 쌍둥이 출생률을 급격하게 증가시킨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자, 1인당 평균 양성 비용이 41억 원에 달하는 육군 회전익 조종사들이, 그러니까 뭐 헬기 조종사예요. 의무 복무 기간을 채우자마자 군을 떠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6년간 265명의 숙련된 조종사가 전역하면서 육성 비용 1조 865억 원이 매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종사들 사이에서 연봉이 높은 외국 항공사 취업이 가장 인기 있는 것으로 전해졌고요. 국내 기관으로 이직한 조종사 중 상당수는 외국 항공사 취업을 우선적으로 희망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당 수십억 원의 세금을 들여 양성한 조종사들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저는 3사관 학교 나왔거든요. 제 친구들 중에 이제 헬기 부대로 많이 갔는데 한 번은 그 진급을 해놓고 뭐였죠? 해양경찰 헬기가 돼갖고 그만둔 거예요. 바로 복무를요. 우리한테 욕 많이 먹었죠. 이기적이라고. 본인 진급해놓고 그 군복무 벗으면은 걔 때문에 한 명은 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동기들끼리 그런 식으로 민간 기업으로 아니면은 뭐 전역하는 애들 보면 욕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근데 의무 복무 기간이 좀 늘어나서 이제 앞으로 이런 게 좀 젖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진급하면 옷 못 벗게 돼 있어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친구 중은 또 그만둬갖고 중간에. 그래서 외국 가서 훈련 받고 비행기수 채워가지고 대한항공 부조종사 들어가 있고. 저희가 욕하고 있어요, 그런 애들은. 근데 그것도 이해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헬기 조종사들의 그 환경이 좀 열악합니다. 그리고 헬기 부대가 이제 특수병과를 해갖고요. 진급하기도 좀 힘들어요. 저는 뭐 전혀 헬기 부대에 관심이 없어갖고 보통 육군이 제일 진급이 잘 되고요. 이런 특수병과 진급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특수병과에 있는 특히 헬기 부대에 있는 동기들 같은 경우는 딴 쪽으로 눈을 많이 돌리죠. 그리고 야간 비행 같은 경우는 되게 좀 위험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헬기가 그렇게 최첨단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 위험하니까 이런 생각도 하는 거죠. 한편으로는 또 뭐라고 하기도 좀 애매해요. 단 본인 진급해놓고 바로 옷 벗고 딴 데 들어가는 거, 이런 거는 욕먹어야 되는 게 맞죠. 올해 상반기 가상자산 관련 범죄 피해액이 2조 8천억 원에는 이르고, 그러니까
인터넷상으로 범죄액이요. 이제 피해액이 2조 원이 넘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검거된 피해자는 487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 사례를 보니까 경찰은 QR코드를 통해 가상자산을 통용할 수 있는 시스템에 투자하면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피해자 5천여 명에게 2,200억 원을 가로챈 피해자 45명을 수사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 사람들이 들어가도 3년밖에 안 살아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이에 스위스에서 상장한 후 외국 쇼핑몰에서 상용화될 가상자산이라며 피해자 3천여 명에게 총 1,068억 원 챙긴 피해자 6명도 검거한 후에 송치했고요. 조심하십시오. 저기 피해자, 사기자들이 정말 넘치는 세상이니까요. 뭔가 이렇게 가상이나 아니면 뭐 은행 이자보다 2배 이상 높게 준다 이러면 다 의심하세요. 소중한 돈 날리면 안 되잖아요.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지속적인 학령 인구 감소로 내년도 공립초등교원 임용 인원이 서울에서 30%나 감소합니다. 서울의 신규 임용은 213명으로 전년 대비 29.5% 줄었고요. 대구는 50명으로 44.4% 감소했습니다. 광주는 6명만 선발해 45.5% 감소, 전남은 38.3, 경남은 28.6인데요. 신규 임용 규모가 급격하게 감소된 배경에는 뭐 당연히 학령 인구 감소겠죠. 이 때문에 교대 내부에서는 앞으로 교대가 단순히 초등교사만 양성하는 목적형 대학이 아니라 다양한 교육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교사들과 교대생들은 이번 초등교원 선발 인원이 학급당 학생 수 감소를 통한 교원의 질 높이기에 상반되는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 짧은 소견으로는 이게 어쩔 수 없는 일이거든요. 애들이 줄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 좀 뭐하는데 교대 같은 경우는 졸업 어렵게 해야 됩니다. 사실. 이 소수만 졸업을 하게끔 해갖고 어느 정도는 인원을 줄여준 게 맞고요. 아니면 지금 기존에 있는 선생님 봉급을 30%는 날려버리고요. 그 나머지 그 30% 잉여금을 이런 신규 선생에 뽑아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교사들의 월급을 좀 잘라가지고 같이 한번 더불어 가는 거죠. 그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뭐 자기 돈 뺏기는 거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거는 안 할 것 같고요. 신규 인원을 줄이는 쪽으로 가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